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7장 방수와 방습 공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방수 분류 중 간접 방수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 간접 방수라는 것은 일반적 직접 방수가 아니고, 자, 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방수가 되는 개념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중벽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중벽. 자, 이중벽에 대해서는, 이중벽은 일반적으로, 자, 지하벽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자, 내벽 사이, 내부 사이에다 공간을 두어서 이중벽 형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럼 이중벽 형태, 그 사이에서 물이, 습기가 생기더라도 밑으로 다 해서 바닥을 이중 슬래브 구조 형태로 해서 그 사이에다가 공간을 해서 배수관하고 통기관을 설치해서 한쪽으로 물을 피트로 다 모아서 빨아내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중벽이 간접 방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습층 개념, 습기를 집안에서 스며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습층 개념이나, 그리고 드라이 에리어는 일반적 지하실 외벽 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에리어의 약자 DA로 도면에 써놓은 것이 드라이 에리어입니다. 요거 세 가지가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 외벽 부분에 요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 외벽 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둔 거예요. 건조 공간. 그래서 이 건조 공간을 둔 것인데, 자, 목적은 보통 지하실에 저런 채광이라든지 지하실 부분에 채광도 될 겸, 아니면 환기, 이런 통풍, 그리고 자, 이런 방수나 방석 개념상 우리가 지하실 외벽 부분에다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멤브레인 방수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십시오. 멤브레인 방수. 이것을 보통 피막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피막 방수. 멤브레인 방수 또는 피막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이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얇은 막을 이용해서 자,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것을 총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방수를 칭합니다. 방수 효과를 가지는 방수를 총칭해서 보통 멤브레인 방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멤브레인 방수의 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로 아스팔트 방수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량 아스팔트 방수하고 계량 아스팔트 방수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트 방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도 있고 아스팔트 시트 방수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막 방수는 우레탄 방수 또는 저런 에폭시 방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멤브레인 방수도 한번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이유 해놨습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자,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사실 얘가 접착제, 교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아스팔트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착제는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 있는데, 이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 구조체하고 아스팔트의 부착을 좋게 하는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이 2번에서 다루는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제 그래서 교착제, 접착제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목적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부착력 증가 측면에서 사용할 목적이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론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블론 아스팔트 이거 50%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용제 50%하고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 50%에서 만든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됩니다. 보통 제곱미터당 0.4리터 정도 뿌려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시공 순서. 이거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시공 순서네요. 예, 아스팔트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이 아스팔트 이제 시공 순서는 사실상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탕 처리를 합니다. 아스팔트 공사는 바탕 처리 공사를 합니다. 바탕이 평활하지 않으면 방수층이 들뜹니다. 그래서 이 바탕 처리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이 완전 건조가 된 상태에서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아스팔트 방수층을 시공하게 됩니다. 아스팔트 이 방수층을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이 방수층은 보통 짝수층으로 갑니다. 6층, 8층, 10층 이렇게 여러 층으로 공사하는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스팔트 이 방수층 시공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층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갖다가 6층은 건물의 층수가 아니고요. 아스팔트 재료가 몇 번 사용되냐 그 층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이 프라이머를 먼저 도포를 합니다. 이걸 하고 그리고 짝수층인 2층에 아스팔트 도포를 하는 겁니다. 아스팔트를 하고요. 그리고 3층에 방수지를 깔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아스팔트 펠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루핑이 좀 비싸다 보니까 펠트가 좀 쌉니다. 펠트 쓰고 그 다음에 4층에 아스팔트 다시 도포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사이에 아스팔트 펠팅이 방수지를 까는 거예요. 방수지.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하죠. 얇은 막을 이용한다 해서 그리고 다시 5층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펠트 깔아주고 그 다음에 6층에 뭐 하는가 하면 6층에 아스팔트도 항상 아스팔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6층입니다. 6층이 되면 이것이 6층 방수.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방수집이 2겹 들어갔죠. 아스팔트에. 그래서 이걸 2겹 조립이라고도 칭합니다. 2겹 조립. 8층은 3겹 조립, 10층은 4겹 조립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요거는 3겹 조립 방수고 요거는 4겹 조립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수층을 그대로 놔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위에다가 보호 누름층을 보호층과 누름층 시공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보호 누름층 시공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마감층 공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감층 시공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름층 했을 때 이 누름층에 콘크리트 보통 눌러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열을 방지해서 이 누름층에 신축줄론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신축줄론.
그래서 신축 줄루는 보통 이 정도로 설치를 해주면 돼. 여기 옥상에 난간벽이라고 봅시다. 파라펫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축 줄루는 난간 벽 파라펫에서 보통 일정 정도 이격시켜서 0.6에서 1m 정도 떨어뜨려서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한 3에서 5m 내외로 신축 줄눈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굉장히 복잡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하면 제일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여기 걸로 하면 아스팔트 프라이머고 다음이 아스팔트에 대주면 되죠. 그리고 방수지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스팔트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면 돼. 그래서 2번으로 하면 되네. 여기서는 뭐 다 안 써가지고 뭐 중간 생략 많이 한 거고 요 개념을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개념 몇 개 묻고 요리 같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지 겹친 길이 자 이 방수지 아스팔트 펠트 자 이런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에 겹친 길이에 대해서 자 보시면 여기 옛날에는 9cm였는데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이 제가 배울 때도 9cm였죠. 그러면 펠트와 루핑은 지금은 요 겹친 길이 자 겹친 길이는 지금은 상하 좌우 모두 지금 10cm로 바뀌었습니다. 10c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cm로 다 바꾸십시오. 2번을 10cm로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수지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겹친 길이는 10cm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cm. 그리고 겹침은 자 일반적으로 겹치는 데는 보통 방법은 방수지 겹침은 보통 어떤 형태는 자 우리가 직교형이 있고 직교형 자 그다음에 평행형이 있고 평행형 그리고 비늘형이 있습니다. 비늘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직교형입니다. 겹침은 직교형이 얘가 가장 유리합니다. 방수적으로 가장 유리한 건 얘가 유리하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만 유리합니다. 그런데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 얘를 씁니다. 일반적인 것은 얘고요.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7번하고 5번은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둥글게 면적기 하는 거하고 치켜 올리는 거하고 자, 이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자, 바닥이 있고 난간벽 파라펫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바닥판이고 여기 난간벽 파라펫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바탕 처리를 해주면서 이 부분에 면적기 둥글게 처리해 주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개념입니다. 일단은 이 둥글게 면적기를 처리해 주는 거 이래야지만 보통 이걸 갖다가 직각으로 하면 자 펠트나 루핑이 거치고 아스팔트가 잘 부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면적기 해주는 거 이거는 대략 3에서 10cm 정도 면적기 해주라는 거고 둥글게 면적기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수층을 설치했을 때 방수층 치켜 올리면 최소한 30cm 이상 치켜 올려라 이 뜻입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 간단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사에 맞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침입됐네. 자, 이 아스팔트의 침입도
아스팔트의 침입도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스팔트의 침입도는, 자, 한랭지일 경우, 한랭지가 보통 20에서 30을 씁니다. 온난지의 경우가 보통 10에서 20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고 있는 게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 정도. 그럼 우리나라는 15 정도가 요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난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스팔트 침입도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번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1번.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10번은 2번 답을 수정하십시오. 1번으로. 그래서 한랭지가 대략 20에서 3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방수공사용 재료 중 가장 품질이 좋은 최우량품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량해 준 것이 최고 우량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온 찌꺼기가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보통 상온에서 상온 기온에서 반액체 상태입니다. 그게 녹아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연화점이 낮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기나 이런 충격장 이런 데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풀어넣어서 이 고치아식인 아스팔트가 블로온 아스팔트입니다. 그럼 블로온 아스팔트는 보통 부풀린 아스팔트다 이거죠. 그래서 블로온 아스팔트 만드는 얘는 고체로 딱딱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화점에는 강하게 만들었어요. 외기 충격장이 강한데 이런 데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는 침입도 이런 것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 연성 이런 부분 좀 떨어지니까 이걸 가공합니다. 블로온 아스팔트를 여다가 동식물성 유지나 아니면 강분말질도 첨가해서 만든 게 첨가해서 만든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나오죠. 그럼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좋게 해준 거죠. 연화점도 높으면서 침입도 크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아스팔트의 두 가지 중요 성분 중에 두 가지를 다 좋게 만들어진 거죠. 아스팔트는. 그래서 얘는 침입도도 크면서 침입도도 대략 15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침입도도 대략 15에서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화점도 100도씨 이상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좋게 만들어준 아스팔트가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우량품이 바로 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좋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아스팔트 방수층과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차이점에 관한 것 중 틀린 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외래 영향이 적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직감적이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사실 그 재료가 시멘트 제품만 이용한 거죠. 방수액하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직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 비해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아스팔트 방수는 하도 층이 여러 층 돼 가지고 도대체 어느 때 샜는지 어디로 샜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가 사실상 결함부 발견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주 정직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랙 같다. 그렇게 세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자, 경제적이죠. 돈은 아스팔트 방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의 보수비가 쌉니다. 그래서 국부지인 보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 누릅층도 다 걷어내고 방수층을 아주 광범위하게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공도 아스팔트 방수가 까다롭고 자,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아스팔트 방수가 길게 들리죠.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가 짧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방수에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이용하고 보통 소규모 건물에 이 시멘트 액체 방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저기 아파트 이런 주택 용도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부분이죠. 욕실이라든지 아니면 발코니 이런 부분이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방수 면적이 넓으면 이렇게 신축 평창이 크다 보니까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줄눈을 어느 정도 둡니다. 그러면 보통 저겁니다. 시트 방수나 이런 아스팔트 방수는 누름층에 보통 크랙이 가다 보니까 그거는 보통 3에서 5m 내외로 신축 줄눈을 두지만 얘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1m 전후로 신축 줄눈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지하실 방수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나왔습니다. 자, 지하실 방수는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구조체 내부에 공사하면 안쪽에 공사하면 안방수고 구조체 외부 쪽에 방수층을 시공하면 바깥방수 또는 외방수 또는 밖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시공은 안방수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바깥방수가 시공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시공이 까다롭고 힘들면 보통 비용적인 측면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방수가 비용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안방수의 경우는 자, 이 시공을 어느 때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수 바탕이 구조체가 방수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시공 제한을 받지 않는데 근데 바깥 방수는 방수 바탕을 특히 바닥 방수의 경우는 방수 바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방수 바탕을 미창 콘크리트 탓에 만들고 나서 거기다 방수층을 공사해야지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바닥 방수는 본공사에 선행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안 되면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공사 시기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수 공사를 해야지 바닥 구조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공사 시기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그럼 1번 지하실 기벌소 수압이 커지므로 수압에 충분한 내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수압이 커질 때는 지하실 깊어질 때 이럴 때는 바깥 방수인 밖방수 외방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바깥 방수법은 안방수보다 수압 처리가 원하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바깥 방수가 큰 수압의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커지면 안방수는 좀 힘듭니다. 바깥 방수 형태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실 방수층은 아스팔트 방수층이 시멘트 방수보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바깥 방수는 공사의 시기에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바닥 방수층은 공사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공사에 앞서서 미리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 방수가 보통 방수 바탕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미창 콘크리트 현장에서 버린 콘크리트 하는 그것이 방수 바탕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19번에 시트 방수가 나옵니다. 시트 방수는 시트 한 장을 붙여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시트 방수죠. 그래서 이제 시트 방수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스팔트 방수가 너무 복잡다는 겁니다. 간편하게 할 방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시트는 아스팔트 방수는 6층이나 8층, 10층과 같이 다층 방수법인데 얘는
시트 한 장을 가지고 방수 효과를 가지는 1층 가지고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시트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 방수는 뭐 합성 고분자 방수 이런 고무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계나 이런 아스팔트계의 시트 방수 형태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시트 방수의 주된 재료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합성 고무계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죠. 이제 최근에 건축용 시트는 거의 합성 이 고무계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합성 고무계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제작돼서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박리지를 뜯겨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유형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건축공사에서니까 합성 고무계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다층 방수법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시트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시트 방수할 때는 방수공사가 보통 이렇게 되죠. 방수공사 순서는 보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바탕 처리하고요. 바탕 처리하고 나서 프라이머 칠하죠. 프라이머 도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착제 칠을 합니다. 접착제 칠. 근데 이 접착제 칠은 점창형 방수 시트는 제외입니다. 이미 접착제가 말이죠. 점창형 방수 시트는 제외하고요. 방수 시트 이거는 예외고요. 예외고 접착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시트 붙이기를 합니다. 시트 붙이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시트 붙이기는 보강 시트가 항상 뭐 구석이나 이런 칫걸리 오목조목한데, 그런데 보강 시트를 먼저 붙여요. 보강 시트 붙이고 나서 평탄부, 평탄부 시트 붙이기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다 보호마감을 하면 됩니다. 보호마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방수공사는 순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시트 방수는 쉽게 여러분들 이제 구석 모서 얼룩벌룩한 특수 부분인 접합부 이런 데는 사실 테이프 같은 거 붙이기도 힘들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복잡 부위가 시공이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조인트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 그런 것이 단점. 그래서 이 보강 시트 붙이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옷 입을 때 보강 옷 먼저 입고 특수 부분 먼저 옷 입고 넓은 부분 옷을 입죠. 그거와 같이 요것도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옷 입은 사람이 슈퍼맨이죠. 타이저만 입으면 민망하니까 팬티를 거의 다 한 대 더 입었죠. 그건 예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양부를 판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양부. 아스팔트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판별하는 것이 양부 판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입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침입도고. 그 다음이 연화점입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침입도. 그래서 이 아스팔트 양부와 침입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침입도는 보통 침입도에게는 이 아스팔트가 얼마나 침입해 들어가느냐 비율이죠. 그래서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게 침입.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 이걸 나타내는 게 침입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보다는 우리가 옥상 부분의 침입도가 좀 더 큰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위해서는 옥상 부분이 연화점도 높아야 되지만 겨울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입도가 큰 걸 써줘야, 그래서 신축 팽창을 잘합니다. 그래서 침입도, 그래서 한랭지가 온난지보다 좀 큰 걸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방수용 아스팔트에서 고려하지 않을 요소하고 양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을 요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의 마모도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양부 판정시 고려를 안 합니다. 마모도의 개념은. 왜 그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방수를 하면 거의 다 보호 누름층을 다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일 때는요, 차가 막 다니죠. 그래서 마모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방수용 아스팔트 양부 판정할 때는 이 마모도는 우리가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모도 개념은.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양보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이 마모도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 방수용 아스팔트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층에 쓰이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방수층에 쓰이지 않는 것. 그러면 아스팔트 아스팔트 펠트 루핑은 이거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은 방수지였죠.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되었고, 근데 이건 앞면은 저기에 사용되는 거죠. 보통 이런 차음제나 아니면 단열 개념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방음이나 이런 단열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 앞면이고요. 그래서 4번은 우리가 틀렸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방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번은 그 간접방수를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 중 지하실의 습기 방지 및 채광 통풍 목적으로. 그래서 지하실 외벽 부분에 근조 공간을 두는 걸 우리가 드라이 에리어라 했죠. 그래서 그걸 찾는 유형의 문제를 다룬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은 아스팔트 10층 방수일 때 이 중에서 4층. 자, 10층이든 6층이든 8층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10층, 6층, 8층 다 신경 쓰지 말고 짝수층은 계속 뭔가 하면 짝수층은 아스팔트입니다. 2, 4, 6, 8, 10 다 아스팔트입니다. 다 아스팔트 씁니다. 홀수층 1층만 프라이머고 1층. 1층은 접착 재료니까 그래서 1층의 개념은 프라이머고 나머진 전부 다 이제 방수지 있습니다. 펠트 내지 루핑을 쓰는 거고 그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줬던 형태를 다룬 형태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시면 일반 방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해놨네요. 그러면 프라이머는 아까 아스팔트 프라이머 관계 있었죠? 프라이머는 방수에서 시멘트 액방 이런 거 빼놓고 이제 자체 수밀 방수법이나 이런 시멘트 제품 쓰는 거 빼고는 전부 다 프라이머는 다 들어가요. 도막 방수도 프라이머 들어가고 실링 방수도 프라이머 들어가고 다 프라이머 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루핑은 방수상이죠. 근데 크레오소트 이거는 목재 방부제 칠이죠. 목재 방부. 보통은 이 목재 우리가 이 방부제 칠에 해당되는 것이 방부와 관계된 것이 그죠? 크레오소트라든지 아니면 PCP 같은 거, PCP 용액이나 아니면 이런 거 오칠 같은 경우죠. 오칠 이런 거, 오칠 이런 거, 진 이런 걸 칠한 걸 다 통틀어서 떨이칠이라 하죠. 떨이칠이라 합니다. 떨이칠. 송진 이런 거 다 전체 바른 걸 떨이칠. 이런 것들이 목재 방부죠. 방부제 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제 억지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이제 칠 개념은 이거죠. 방부제 칠과 관련된 것은 이거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31번은 다음 수평 방석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석현은요, 지표면보다 낮은 위치에 두면 안 되죠. 높은 위치에 둬야 된다, 방석층은. 그래서 이 방석현에 대해서 이 방석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 집안에서 스며오르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방석층입니다. 그래서 방석층은 재료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이런, 루핑 같은 거 써도 되고, 아니면 비닐 같은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방수 모르타르 이런 거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모르타르 이용하는 경우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이 방석층의 개념을 설치할 때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방석혈을 설치할. 이거는 지표면보다 낮은 위치는 안 된다. 같거나. 그래서 높은 위치에 설치해 줘야 돼요. 아니면 그 위로 타고 올라와 버리면 그냥 끝나죠. 방석혈 설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30은 뭐 단열성이 높은 순대로 해서 뭐 단열재 개념을 거기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열 개념은 단열재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상식선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본세도 기본 내용에도 뭐 그 단열 열 전도율에 대해서 다뤄놓고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단열 성능이 뭐 높은 순대리라는 거면 쉽게 단열재가 단열 성능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 단열재가 거기 뭐 수치로포름이죠. 거기 단열재니까 그러면 단열재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ALC 제품이 되겠죠. ALC.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 형태가 되겠죠. ALC 제품. 그리고 뭐 타일 대령. 그래서 강도가 사실 클수록 단열 성능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네. 강도가 크면 밀실해진다는 거죠. 밀실해지면 그 공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은 전환율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극이 가벼울수록 이제 단열 성능은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 파트 기본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역학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기본 요건 하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험에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다른 시험에 출제된 것을 뽑아서 모의고사 형태로 몇 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기본서 강의는 이 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